일시적으로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겠지만 내년에 국가가 좀 노력을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약달러의 요소들과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들이 나날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환율 자체를 막 그렇게 걱정해서는 안 된다. 뭐 지금 뭐 달러를 보유한다던가 원화를 보유한다던가 이런 현금보다는 엔화 쪽을 보유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오늘 장이 이제 마감했는데 보니까 삼성전자가 11만원, SK하이닉스가 58만원에 안착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AI만 괜찮으면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커플링 돼버려가지고 뭐 미국 AI가 괜찮다, 미국 증시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한국 증시도 같이 오르는 네. 이제 거의 그냥 하나의 패밀리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미국 AI가 계속 잘 나가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오늘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오라클 때문에 그런데 오라클이 이제 뭐 불안하다 이래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맞아요. 주가가. 그러다가 틱톡을 오라클한테 줬네요. 미국 틱톡을.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오라클의 가장 문제는 오라클이 하고 있는 방식이 문제라는 게 보다는 자금력의 문제였던 거죠. 그럼 틱톡은 현찰 주머니잖아요. 네. 틱톡을 얼마에 인수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틱톡에서 들어오는 이제 막대한 자금줄을 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메타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번 거잖아요. 네. 그 정도 급의 하나를 지금 오라클이 쥐게 된 거예요. 그럼 오라클은 만약에 이것만 잘 소화시키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들어온 현금 주머니를 차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과하게 투자한 것도 소화시킬 능력이 된 거 아니야? 그럼 오라클 부도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I 버블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서 AI 시장이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슈 하나하나에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되게 좀 별종이긴 한 게 항상 좀 역배를 좀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건데 미국 틱톡을 오라클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미국 틱톡 시장을 알아봤더니 네. 틱톡에 광고 태워서 이제 마케팅으로 ROI라 그러죠. 수익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케팅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삼양식품이다. 그러면 불닭볶음면을 틱톡 인플루언서들한테 돈을 주고 홍보하게 해서 트래픽을 계속 유지해야 불닭볶음면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100억만 쓰면 되던 것들을 이제는 한 500억 써야지만 이 유지비가 되는 겁니다. 마케팅 비용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사업을 시작해서 10대, 20대를 잡으려면 틱톡으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입찰 단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신규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냥 아예 대놓고 까자면 화장품인데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미국에서 들어가려면 화장품 틱톡 광고를 태워서 바이럴 일으키고 마케팅 띄운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으로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10대, 20대들이 픽을 당하면서 이걸 한 번 더 바이럴 또 돌려가지고 이제 화장품 뭐 막 판매를 늘려나가는 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게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품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냐의 싸움이었는데 그 좋은 수단이 틱톡이었고 틱톡을 통해서 가성비 있게 신규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마치 우리 옛날로 치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벌어지면서 앞 가로수길, 뭐 이태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틱톡이 핫했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신규로 들어가는 진입자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없는 시장이 된 거죠. 새로운 플랫폼이 또 필요해진 겁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틱톡이 들어간 거고, 그럼 저는 이제 다른 쪽보다는 화장품 쪽을 본 건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한국의 화장품 회사면 어떻게 해야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까? 내년에 바뀌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올리브영이 내년에 미국에서 열립니다. 올리브영이 그동안은요, 한국에서만 와야지만 살 수 있는 마치 성심당 같은 컨셉으로 갔었는데 네. 이제 올리브영이 아마 LA부터 시작될 거예요. LA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뻔하죠. 한국인들이 많이 있고 열린다고 하자마자 줄서기가 쫙 되겠죠. 그 자체가 바이럴로 열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여러 지점들이 열리겠죠. 네. 올리브영이 외국인들한테 얼마나 핫하냐면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광객이 한 750만 명 정도가 입국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595만 명이 올리브영 구매를 하고 나갔습니다. 다 사고 나간다는 거예요. 대전 온 사람이 성심당 빵 안 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네.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한테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올리브영이 미국이라는 데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만약에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한 사람이라면 올리브영에 입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여기서 수수료를 적당히 주더라도. 그리고 뭐 물론 틱톡 광고도 돌리긴 돌려야 되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올리브영은 화장품 면에서는 미국의 틱톡에 버금가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올리브영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올리브영 근데 어디에 투자해요? 올리브영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CJ죠.
CJ에서 웩도독이 돼버려가지고 CJ 그 재무제표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의 이제 상당 부분을 올리브영 수익입니다. 만약에 둘이 이제 합병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익 전체가 다 이제 CJ 이익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러면 CJ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CJ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CJ 주식. 네. 자,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생각해보니까 AI가 더 오를 게 많지 않다. 약간 야구로 치면 7회 말 정도 왔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AI랑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동조가 됐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사기엔 매력적이진 않은 거네요? 이게 참 주식이 그게 힘들어요. 이게 1년 더 갈지, 6개월 더 갈지, 2년 더 갈지는 감이 안 오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 관점으로 보자면 이거에 끝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시작하는 주도주를 찾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라면 이제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자자다. 이제 다음에 시작하는 뭐 주도 업종이 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한 20%, 30% 정도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가 주도주구나. 그런 딱 보면은 20%, 30%는 시작에 불과하고 200%, 300% 이상 갈 것 같아 보이는 애들이 나올 거면 이제 얘를 팔고 일로 건너가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은 뭐 홀딩 하다가 더 지켜보는 거고 발견했으면 서서히 이제 자금을 넘겨가야 되겠죠. 이제는 좀 뭐라면 아까 말한 대로 야구장 나가서 호프집 자리 차기 전에 빨리 호프집으로 이동할 시기다라 보는 것 같아요. 반도체 대형주가 오늘은 주가가 좋지만 그 전에 좀 주가 쉴 때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IT 부품주도 좀 강세였는데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로봇주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냥 가전, 뭐 로봇, 뭐 다 여기 관련된 회사들이 많다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까지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 올랐어요. 한 박자 놓친 거죠. 근데 투자자들은 이제 나한테 귀에 들려옵니다. 이게 좋다는데 삼성전자 10만 원 넘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좋다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관련주들이 좋다니까 이제 살려고 합니다. 뭐 저한테 최근에 들려오는 게 로봇주 사겠다. 10배 오르났는데 지금 들어간다고요? 하니까 뭐 친구들이 좋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먼저 찾아내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돼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거고 만약에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은 더블 이상 올라간 거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더블. 그래서 한다면은 주도주라고 발견을 좀 눈에 띄는 거 뉴스를 보고서 발견했다 치면은 먼저 봐야 될 게 그 주도 관련 기업들 주가가 한 20% 30% 정도 이내로 올랐다. 그러면 저는 투자해도 된다라 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것 치고 그 정도면은 시작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손해보더라도 크게 손해보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막 2배, 3배 오르거나 10배 오른 상태에서 사면은 손해보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좀 빨리 발견하고 빨리 투자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진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확신을 다 가졌을 땐 주가도 이미 벌써 확신이 다 들어와 있어요. 좋은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안전한 거는 가장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심리상으로 안전하려면 AI가 다 성장하는 거 보고 챗 GPT가 1등 하는 거 보고 피지컬 AI 튀어나와서 로봇이 집에서 일하는 거 보고 로봇주 투자할게. 그때는 주가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그런 차원에서 로봇주 사는 거는요? 트럼프가 로봇 내년에 뭐 지원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연기금도 요즘 로봇주 산다던데. 지금 산 거는 어째 10배 올랐잖아요. 10배 오르고 나면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더 갈 것 같은 거죠. 지금 발견했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왜 내가 이거를 일찍 발견 못했을까를 후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직도 또 주도주라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보면 1년에 한두 개씩은 주도주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내 눈에 안 들어올 뿐인 거예요. 그걸 찾아내도 되는 거죠. 이미 벌써 낙찰 끝난 아파트를 사러 다니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도주는 미국에서는 에너지, 천연가스, 태양광, 뭐 풍력까지 볼 수 있다 해주신 것 같고 한국에서는 방직, 유통, 백화점, 건설, 건자재요? 건자재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건설 경기가 나쁘다 하는데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대체 얼마까지 좋아지는 거야?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아마 이번 정부에서 어제 나온 얘기인데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했어요. 되게 준비를 아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만약에 현실성이 있다라 그러면은 건설주나 건자재에 당연히 바로 다이렉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지금 PER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현금을 많이 모아놨어요.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리고 얘네들이 대부분이 다 저PBR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던가 저PBR 해결 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다 타겟팅이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배당을 이제 강제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업황까지 개선이 된다? 턴어라운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거죠. 그게 말이 돼? 무섭잖아. 아까 말씀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건설주 벌써 많이 올랐어요. 아까 20-30%씩 뜬 애들이 벌써 많이 있고 진짜 많이 오른 애들은 2배까지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안 해요. 네. 이럴 때 들어간다는 거죠. 건설. 예, 꼭 건설은 예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뭐 관심 없는 거. 식품주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식품. 예. 식품주, 무슨 뭐 언제적 식품주야라고 하는데 캐대원에서 막 먹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출 데이터 보시면 난리 났습니다. 엄청 잘 팔려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안 보는 거죠. 네. 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호강세 0% 받았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0%가 됐는데 지금 냉동김밥이 미국이랑 중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이 나오겠죠. 그 기업들 데이터 보니까 PER이 7배 나오고 있어요. 배당 수익률 3% 나와요. 근데 주가만 안 올라요. 왜냐하면 대중의 관심이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만약 이런 기업 투자해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손해볼 구간이 되게 적겠죠. 이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이번에 출간하신 이제 2026년 환율 전제 이것도 또 여쭤봐야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연고점 부근에 머물며 내년 1,500원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죠. 지금 1,480원대인데 IMF나 금융위 때와 지금의 고환율은 뭐가 다르고 고환율 기조 이거 계속돼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국가가 제어를 안 했다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500원 넘어갔었겠죠, 벌써. 1,500원 넘어가고 1,600원까지 가진 모르겠지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는 지금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질 요소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1년 정도. 그리고 시간이 길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가 약달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게 유동성 파티를 하게 되면 엄청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원화가 상대적 강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화도 많이 찍어내고 있지만 달러도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낸대요. 그럼 만약에 그에 맞춰서 그래?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더 찍어내볼까? 이런 일을 하지만 않는다면은 원화가 강세로 돌변하겠죠. 한 2, 3년 뒤에. 근데 내년에는 1,500원 넘는 고비는 좀 겪을 것 같다. 근데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막 기업들이 망하고 증시가 꺾이고 이제 그런 외환위기를 말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아니고. 예, 그냥 단지 달러가 좀 부족해져서 올라가는 환율 상태. 그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 넘보는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카드는 뭐가 있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카드들. 네. 다 부작용이 있는 카드들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해외 투자라고 지금 타겟을 정해놨잖아요. 그걸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뉴스에서 정부에서 자꾸 뭐 때문이야 라고 타겟팅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것 서학개미 때문이야, 국민연금 때문이야 라고 뭔가 타겟팅을 지정해줘요. 그러면은 기자들과 대중의 관심이 일로 다 쏠려버립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미국 증시가 잘 올라가니까 그런 말은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꺾인다 생각합시다. 한 20%, 30% 조정받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중의 여론이 어떻게 바뀔까요? 달러를 깎아먹는 나쁜 서학개미들, 달러를 깎아먹은 나쁜 국민연금. 그러니까 이제 해외 투자는 조심하게 해야 돼. 국가에서 서학개미 보호를 위해서 좀 이렇게 자꾸 마케팅 중단해라 뭐한다 이렇게 한다는데 결국 이거 봐. 국가 말 안 듣고 하다 보니까 결국 달러 깎아먹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해외 투자를 좀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뭐 교육받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겠죠. 아니면은 뭐 이 카드를 쓸지 모르겠지만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율을 좀 올려야 된다. 이 카드는 이제 정말 급할 때 쓰겠지만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쓰면 핵폭탄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1,500원 안 올릴 거야 라고 맘먹으면 안 올릴 수도 있는 게 국가예요. 그래서 막 환율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잘못하면 환율 뭐 조작국 이런 걸로 지정될 수도 있지 않나요? 환율을 원화를 강세로 만드는 건 미국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약세로 만드는 건 조작국이 될 수 있는데 강세로 만들면은 우리가 무역 흑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스스로 미국 대비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행동을 하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세로 만드는 요소들은 국가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미 벌써 국민연금부터 환해지부터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써서 하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기업 달러 매도 요청에 시장에 달러 부족이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뱅크런이랑 똑같아요. 이제 짜잘짜잘하게 나오면 이렇게 보는 거죠. 나라의 달러가 얼마나 모자르면 저렇게 자꾸 규제를 하는 건가? 이해가 안 가죠. 외환 보유고가 저렇게 그득히 쌓여 있고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환율은 대체 왜 오르는 건가?
안 맞잖아요.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환율이 같이 늘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환 보유고를 풀어야 되는 타이밍에 풀지 않고 달러 공급을 안 넣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뭐가 비니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할 때 당연히 밸런스 있게 돌아가야 되는 거에서 밸런스가 깨지는 뭔가 숫자적으로 좀 의심 가는 것들이 있는데 왜 외환 보유고를 늘려나가면서 환율을 올리게 하는가의 퀘스천인 거죠. 그럼 외환 보유고만 풀면은 환율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 안 잡는 것인가? 왜 기업들과 국민연금, 서학개미들 나머지 달러 유출 부분들을 더 줄여서 더 시중에 이 달러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외환 보유고로 모아둔 달러들을 내년에 어딘가에 쓸 때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 들어가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달러를 많이 해외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모들을 위해서 미리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거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내년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달러 벌어들인 돈을 시장에다 풀지 않는 거고 개인들도 자꾸 뉴스 보면서 불안하다 하고 AI 좋고 뭐 미국 주식 잘 나가니까 미국 주식 투자로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코인도 말만 코인 투자자지 현물 투자보다는 선물 투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올해 7월 달에 바이낸스라던가 해서 봤더니 블록체인 현물 투자 7월 거래액이 1조 2천억 달러였고요. 바이낸스에서만 돌았던 선물 거래액이 2조 5천억 달러였어요. 선물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선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낸스로 돈을 넘겨서 바이낸스에 선물하겠죠.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나간 돈이 수십조가 되고 있는데 그 돈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선물 투자하면 그러니까 20배를 걸면 5%만 왔다 갔다 해도 다 청산이 나거든요. 저번에 알트코인 10월 10일 날 대규모 청산 났기 때문에 제 아는 모습 청산당했다. 예, 그 전에 나간 아마 우리 테더들이 돌아오지 않는 테더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외화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들도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 규제를 좀 더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예. 또 외환보유고 수치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장의 신뢰일 텐데 현재 외환에 대해서 당국이 놓치고 있는 심리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달러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건 뭐냐면 미국과 이제 달러 스왑입니다. 근데 미국이 절대 해주지 안 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거를 원래 해주라고 나온 게 아니고 뭐냐면 미국으로 인한 외환위기나 전 세계적인 금융 어떤 불안정이 왔을 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주는 이제 일종의 안전장치망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 국가를 위해서 해주는 건 없습니다. 딱 2번 있었죠. 리먼 때 한 번, 코로나 때 한 번. 그 정도급 위기가 오지 않는 한은 그걸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안전장치를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달러 들어올 게 굉장히 많이 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달러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국에 투자한 달러만 봐도 700조 원대가 넘어요. 그럼 그거 만약에 다 매각하고 국내로 들어오면 외환 보유고보다 1.5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외환이 없어서 국가가 부도나고 이런 문제들도 아니고 기업들이 나날이 대미 수출로 벌어들이는 경상수지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로 이제 뿌려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를 가지고 올 양도 어마어마해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나갈 달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일시적으로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겠지만 내년에 국가가 좀 노력을 하고 또 내후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약달러의 요소들과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들이 나날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환율 자체를 그렇게 걱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제 환율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강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원화만 약세고 위안화가 강세입니다.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에 이게 깨져버렸고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 기조로 혼자 돌변해버렸어요. 전 세계와 다르게. 완전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엔화가 내년부터 서서히 강세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유동성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의 이 환율 전략들이 이렇게 상반되게 돌아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언밸런스한 게 하나씩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예상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엔화가 강세로 돌변하면서 미국의 유동성을 계속 갉아먹는 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유동성을 지키려면은 장기채를 매입한다던가 QE를 터뜨린다던가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해야 돼요. 양적 완화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증시가 서서히 내려오겠죠. 그럼 미국이 침체가 오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이 수출해서 달러 벌어들이는 능력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맞물려 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은 위안화를 약세화를 통해서 수출을 해야 더 유리해지는데 원래 미란보고서에서 나왔던 것도 관세를 터뜨리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가 될 것이라서 해외 자본이 다시 중국에서 빠져나가면서 중국이 약해질 것이다. 이 전략이었는데 거꾸로 위안화가 강세로 돌변합니다. 트럼프가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생각했던 계획에서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변수들이 돌발 변수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큰 무서움은 저는 ETF라고 봐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할 건 게 코로나 이전의 증시의 이 변동폭과 코로나 이후의 변동폭이 다릅니다. 마치 코로나 이전에는 강물에서 배를 띄우는 느낌이었다면은 코로나 이후부터는 바다에서 배를 띄우는 느낌이에요. 오늘 1% 오르고 1% 떨어져야 될 악재와 호재에 대해서 증시가 3%씩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ETF가 더 늘어나서 2024년까지 코로나부터 2024년까지 5,500조 원이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 증시로 들어갔어요. 그럼 미국 증시 중에서도 M7, 1위부터 7위까지 빅테크로 상당 부분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ETF의 쏠림 현상이 늘어날수록 대형주 위주로 돈이 들어가는 현상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투자 힌트가 나오는 거죠. 아무리 증시가 박살나고 어떤 일이 이벤트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ETF의 비중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 봅니다. 투자 전체 규모 대비. ETF는 나날이 커질 것이다. 그럼 ETF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시의 변동성은 더 크게 만들어낼 거고 특히 대형주가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일을 벌어들일 것이다. 지금은 AI가 건재하기 때문에 빅테크가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라도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면 우리가 예상한 악재는 마이너스 5%급인데 ETF나 이런 유동성 때문에 마이너스 20%씩 변동을 주면서 대형주가 훨씬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1번이고 다음번 교훈은 그럼 다음번에 내가 주도주를 투자한다면은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대형주에 투자해야죠. 예전처럼 관련주라고 해서 원래는 소형주가 더 많이 먹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형주가 소외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선주다. 조선주다 그러면 당연히 조선 기자재나 얘네가 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조선주에서도 대형 섹터들만 더 많이 오르는 일이 벌어지고 중소형주들은 좀 덜 오르고 이런 차별적인 장세가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다음 주도주를 투자하실 때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셔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이 30년 만에 금리를 0.75% 이상으로 올릴 때 전 세계로 퍼졌던 엔캐리 자금이 회수되면 발생할 충격은 있을까요? 정말 예상하기 힘든 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빼돌렸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냥 다만 추정해 보건데 일본에서 제로금리로 돈을 빌려서 만약에 제가 미국 회사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일본의 자회사를 만들어요. 이 자회사가 통해서 일본에서 투자금을 대출을 받아요. 그 돈을 가지고 모회사로 송금을 해서 모회사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 고이자를 사업하면은 금리 차로 돈을 먹겠죠. 근데 제가 이제 계산해 본 걸 때는 미국 금리랑 일본 금리가 딱 3% 정도가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이익이 사라집니다. 0에 딱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엔화로 돈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 가 된 거죠. 그러면 끝났고 여기서 좀만 더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는 미국에 있는 거를 팔아서 일본에 갚아야 되는 시즌이 오는 건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엔캐리를 통해서 1년에 한 3%씩 손해를 보게 된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한 게 10% 이상 수익이 낼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지금 엔캐리 이상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맞겠죠. 반대로 미국 주식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서서히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빼가지고 엔화 부채나 값재면서 바로 엔화 강세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은 서서히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일본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증시가 얼마나 잘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가 되고 약세가 되는 그 속도가 바뀌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이 금리 인상이 한국 기업들 일본 자회사를 통해 빌려 쓴 저금리 자금에도 타격을 줄 수도 있나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이제 금리 차가 좀 꽤 날 때. 근데 한국이 고금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리먼 때는 고금리였었어요, 한국이.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돈 빌리는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본에서 1%대고 한국에서 2%대면은 당연히 빌려서 이게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스왑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라던가 이 금리 차가 넉넉히 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 하는 대출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별로. 네, 그래서 넉넉히 나야 되거든요. 한 3% 정도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한국에서 돈 빌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영향이 안 가진 않겠지만 미국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증시에 들어간 유동성 자금이 엔캐리의 상당 부분일 거라 보고 있고 미국 증시 유동성을 빠지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엔화는 가치가 지금 오른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엔화 지금 사두는 거 괜찮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주식 대신 엔화 자체를 보유하는 게 유효한 투자 수단이 된다는 건가요? 되게
애매하긴 하죠. 주식도 주식 나름대로 수익률 좋은 주식이 있을 거 아닐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좀 애매한데 내년의 흐름상으로 보자면 네. 가치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 네. 그래서 주식으로 친다면 이제 그런 주도주를 찾아보는 게 1번. 두 번째는 지금 달러를 보유한다던가 원화를 보유한다던가 이런 현금보다는 엔화 쪽을 보유하는 게 조금 더 날 것이다. 엔화는 여기서 이제 160엔을 넘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게 제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일본이 금리 인상할 때마다 그 시기의 엔화 차트를 보시면 155에서 160으로 갈 때마다 금리 인상을 때렸어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엔화가 더 약세가 됐어요. 157까지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만간 일본은행이 내년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국 은행들이 예상한 거를 보니까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애가 내년에 2번. 이제 평균적으로 보는 데가 4번 보더라고요. 일본이 내년에 금리 인상 4번 정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일본 기준금리가 1.75가 됩니다. 엔화가 강세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예, 그럼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 지금 160엔 부근에서 그래도 한 130엔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엔화로 투자했을 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고 나서는 한 엔화 수익률 한 20% 정도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웬만한 증시 수익률보다 날 수도 있겠죠. 일본에서 괜찮은 기업에 투자하면 한 해치 수익까지 되게 크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일본이 그 시총 상위주들 리스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시총이 많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관련 소부장들. 그런데 이 자동차 쪽 시장 좋았고 반도체 쪽 시장 좋았어요. 그럼 만약에 미국에서 AI 버블이 꺼지거나 하게 되면 침체가 올 거고 반도체 쪽도 약간 잠깐 침체가 오겠죠. 그 일본 증시도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일본 증시도 매력을 좀 모르겠어요. 만약에 크게 막 미국이 꺾이지 않는 상태라고만 하면 일본 은행주도 괜찮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침체가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파월 의장은 맨날 고용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1년 데이터를 보면은 고용 인원이 나날이 줄고 있어요. 실업률 뭐 멀쩡하다 괜찮다는데 실업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침체가 오고 있는데 AI 쪽이 워낙 좋아서 평균적으로는 눈속임만 했던 거지 실제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쓰는 전략이 있다면 엔화로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도 침체가 오면은 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국채에서 이득을 보고 엔화에서 이득을 보니까 더블 이득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변수가 트럼프입니다. 침체가 오니까 돈을 풀자. 이렇게 되면 물가 오를 거 아니에요. 물가 오르면은 금리 못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채에서 이득이 또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냥 확실한 건 엔화고 미국 국채는 확률이 5대5 정도라 그냥 확률 거의 100에 가까운 엔화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97년 외환 위기를 겪은 세대와 현재 서학개미 세대의 환율에 대한 시각 차이는 혹시 투자 패턴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서학개미 세대가 지금 환율을 어디까지 봤을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7년에 주식 투자할 때 894원 정도 했었던 거 기억나거든요. 환율이 900원이 안 돼서 그때 외국 갈 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500원 가까이 됐잖아요. 이게 환율이 나날이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한테는 이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금 신규로 주식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이미 벌써 달러 자산으로 미국 주식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거를 팔고 환전해서 한국 주식으로 넘어올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가 1번. 과거에 예전에 외환위기 때는 달러 자산 다 팔아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바이코리아 이런 열풍 불었잖아요. 네, 그렇게 가진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간 서학개미가 국장으로 돌아오기에는 꽤나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그러려면 내년에 만약 AI 쪽이 상태가 안 좋다고 봅시다. 그렇게 해서 미국 증시가 한번 무너지고 반등이 지지부진하더라. 예전에 2008년에서 2013년 정도쯤 그렇게 되고 한국 증시는 오히려 가치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자산주 가치주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막 코스피만 바닥 찍고 한 30% 40% 오르더라. 그러면 그땐 좀 넘어오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AI가 죽지 않는 한은 서학개미는 안 돌아온다 봐요. 자, 2026년 2016 한일 전쟁이랑은 내년에 한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때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환율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뭘 투자해야 되는 거야? 이제 자산을요, 원화 자산만 갖고 있거나 달러 자산만 갖고 있거나 이렇게 일변도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중앙은행들도 여러 나라 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에 맞춰서 좀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좋은 거 딱 4개가 있죠. 원화, 달러, 엔화, 위안화. 이 4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엔화가 싸니까 엔화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엔화 위주로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엔화 형태로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 투자를 하든 엔화를 보유하든 이렇게 하는 거고, 위안화가 약세일 때는 위안화를 투자 비중을 늘리고, 지금은 또 원화가 약세니까 원화를 또 해볼 만한 거죠. 지금은 또 이제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 쪽은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그 통화에 포트를 맞게. 오를 때마다 뭐 맞춰 나가는 거고. 그쵸, 그쵸. 예,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마냥 네. 그런 식으로 자산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은 환율의 밸런스가 깨진다 하더라도 내 자산을 제일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약세가 된 걸 때 들어가서 강세가 됐을 때 나온다. 네. 이 전략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